이게 진짜 요즘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5천을 넘어서더니 오늘은 벌써 5,300을 넘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3천도 넘지 못할 것이다, 4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등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전 세계 최고 투자 기관인 골드만삭스조차 작년 1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026년 동안 대략 2,700선에 머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골드만삭스도 지금 깜짝 놀라며 올해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코스피가 앞으로 5천을 넘어 계속해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전망. 그런데 사실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이미 우리는 5천을 넘어서고 있던 상황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뒷북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드만삭스 말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기 어둠의 지하실에 갇혀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때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현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망해온 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JP몰건입니다. JP몰건은 작년 봄에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코스피가 3천을 넘어 3,2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또 작년 11월에는 아직 코스피가 4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곧 5천까지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그것 역시 흑석동 백발도사만큼 정확히 맞췄는데, 문제는 지금 이 JP몰건이 이 전망치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올 1월에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코스피는 어렵지 않게 6천을 돌파한 후 장이 좋을 경우 조만간 최대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정말 끝내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 1년간 JP몰건이 보여준 정확도를 보면 그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큰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JP몰건이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함께 첨부한 그 확신의 이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째서 JP몰건이 앞으로 단지 한국의 코스피 시장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와 국력이 거의 수직 상승하며 성장하게 될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인데, 그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한 JP몰건의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너무도 근사한 Firing on all cylinders입니다. 즉 자동차의 엔진에 있는 팔기통 가운데 그 팔기통이 모두 다 폭발하며 터지고 있다는 뜻으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실제로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서도 보면 한국은 지금 단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만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와 방산 수출 그리고 조선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동력이 발생하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근 시일 내 한국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막아설 장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즉 지금의 상승 요인을 제약할 요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미친 질주를 아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한국의 메모리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그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올해 생산분이 모두 품절된 데 더해 이후 생산분 역시 생산분보다 구매하려는 수요가 훨씬 더 커서 추가적인 성장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의 메모리 가격을 2배 이상 올려버리면서 안 그래도 초호황인 현재 상황에서 그 이익이 그야말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JP몰건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은 이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지역 내 최선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의 상승 사이클은 그저 시작일 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가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근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그저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투자 지역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가장 확실시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현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지금 한국 같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 영상에서는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서는 반도체나 방산 그리고 조선 외에도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정말 미친듯이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로봇용 배터리
배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재작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은 곧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연 200에서 3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영업이익은 현 시점 이미 정해진 미래나 마찬가지인데다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달리 마치 로봇용 맞춤으로 개발된 것 같은 한국형 고성능 배터리 역시 아마 내년부터 제대로 불붙기 시작해서 지금의 삼성 못지않은 초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마찬가지로 기정사실이며 그럼 이제 미국, 중국 모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더 세분화하면 일단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또 변압기를 통해 그 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들 정도이지만 우리 무기들의 경우처럼 그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최강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또는 소형 발전소 시장에서도 아마 조만간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그 경쟁자조차 없다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이미 벌써부터 수요가 공급을 저 멀리 초과해버려 반도체 못지않는 특수를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말하면 이제는 입만 아픈 우리 방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 우리나라 조선 사업 외 지금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수많은 분야들까지 다 모든 실린더에서 동시에 불꽃이 터지며 지금 엔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JP 몰건이 전망한 그 7500선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고 또 그때 가서는 JP 몰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관들 모두 다시금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이제는 코스피 1만 시대를 다들 한 목소리로 전망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높은 확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어떤 엄청난 운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고 또 더더욱 오랜 시간 힘든 날들을 이겨내며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온 경우에는 그 운을 제대로 받아 정말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잘 풀리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커다란 성장과 성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딱 그 엄청난 성장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 가망 없던 90년대 시절부터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사업 접을 뻔했던 고비를 이겨내며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방산이야 뭐 우리 위쪽에 사는 그 미친 친척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 살아온 그 서름과 불편함이 이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힘으로 돌아와 지금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 외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나 그리고 도대체 어째서 이런 분야까지 우리가 세계 1위인지 정말로 신기한 해적 케이블과 초대형 변압기 같은 전기 관련 기술력 역시 이제 전 세계가 전에 없던 전기 천하의 시대로 들어서며 지금 초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성공은 아주 오래전에 그 씨앗이 심어져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물과 사랑 그리고 땀을 아낌없이 주어 길러온 그 묘목들이 이제 세계 속에서 거대한 거목들로 성장해 우뚝 서고 있는 그런 감개무량한 상황입니다. 부디 지금 불고 있는 이 순풍이 계속해서 더 크게 더 오래 불어 JP 몰건이 전망하고 있는 그 7500도 훌쩍 넘겨버리고 이후에는 1만도 넘어 더 크게 성장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최고 자리를 모두 싹쓸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간고등어 노르웨이가 드디어 지난번에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천무를 무려 총 사업비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조금 전 막 구매 확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노르웨이 천무 구매 사건은 단지 우리가 또 한 번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해서 기쁘다
정도의 뉴스가 아닌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산과 무장 관련 엄청난 변화와 특히 유럽 중심부를 시작으로 이른바 코리안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 강력한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노르웨이는 지난번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우리 K2 전차가 최종 후보로 올라와 1대1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K2 흑표가 모든 부문에서 레오파드에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탱크 사주면 우리는 너희 가스를 사주겠다는 독일의 강력한 가스라이팅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독일 전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후 이제 대략 10년 후에나 주문했던 전차를 배송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노르웨이도 내심 그놈의 가스 때문에 더 좋은 전차인 K2를 놓치게 된 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아쉬웠지만 이게 또 저 유럽 동네에서는 그 나토라고 불리는 그쪽 동네 서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랬던 우리 강고등어가 각성을 하며 아무리 가스가 중요해도 나라를 지키는 무기에 있어서 최고의 성능을 포기하고 관계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천무를 그것도 지난번처럼 막 요란하게 다른 무기랑 테스트하는 그런 일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구매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천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무기가 지금까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여겨졌던 미국 무기 바로 하이마스인데 이 무기는 유럽 쪽에서는 너무 유명하고 많이 퍼져 있어 이제는 그냥 유럽 하이마트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가전 수준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베스트셀러이지만 우리 천무가 등장하면서 최근 들어 거의 빛의 속도로 시장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남자분들은 다들 자기 주민등록번호만큼이나 줄줄 외우고 있을 이 천무의 성능에 대해 짧게 훑어보자면 코드명 K239 하늘을 뒤덮는 무기라는 뜻의 이 천무는 대한민국 포병 무기의 새로운 다크호스이자 역작입니다. 쉽게 말해 트럭 위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들을 발사하고는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거기 가서도 재장전 후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이동식 로켓 발사대이자 바퀴 달린 미사일 기지입니다. 천무는 무려 한 번에 12발이나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로켓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나 된다는 점이고 130mm짜리 구형 재고 로켓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230mm짜리 정밀 유도 로켓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심지어 600mm짜리 아주 굵고 단단한 전술 지대지 벙커 버스터 특수 로켓까지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정말 전천후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의 하이마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하이마스는 한 번에 최대 6발 발사하는 게 한계입니다. 그냥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 천무하고는 화력에 있어 2배 차이가 확 나버리는데 여기에 더해 곱게 자란 하이마스는 또 편식도 심해서 아무거나 잘 먹고 무슨 로켓이든 알아서 다 쏴주는 우리 천무에 비해서 그걸 운용하는 게 너무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수많은 로켓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당연히 자기들 재고 로켓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우리 천무의 등장이 너무도 반갑고 또 가격 또한 가성비의 천국에서 만든 한국 무기답게 약 80억 원에 달하는 하이마스에 비해 50억 원으로 크게 저렴한 데다 무엇보다 이 하이마스의 경우 이게 마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그냥 무기를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PS 코드 통제와 까다로운 블랙박스 정책에 더불어 심지어 고장이 나도 마음대로 뜯어서 정비할 권한조차 미국은 주지 않아. 이거 내가 무기를 싸우려고 산 건지 모시려고 산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도 까다로운 게 바로 미국의 하이마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천무는 고객님이 사셨으면 그걸 우리 쪽으로만 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이제부터 고객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시면 직접 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교육까지 시켜주는 것에 더해 아예 정비에 필요한 장비까지 모두 함께 세트로 제공해주는 것을 넘어 폴란드나 이집트처럼 아예 현지에다가 공장까지 차려줘서 이러니 그 어떤 국가도 한번 실수로 한국 무기를 구매했다가는 한국과 즉시 사랑에 빠지며 이후부터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 무서운 사랑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무기들도 모두 한국 무기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에 노르웨이가 하이마스 대신 우리 천무를 계약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 무기를 함부로 구입했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무기 사용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하이마스에 사용되는 로켓들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더 이상
이상 안정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이유인데, 또 거기에 더해 지난번 가스라이팅을 통해 노르웨이에게 레오파드 전차를 강매했던 독일의 경우, 일단 독일에는 우리 천무에 대항할 만한 고성능 로켓 발사대 무기가 아예 없는 데다 무엇보다 최근 몇 달간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그린란드를 먹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지금 유럽 나토 국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도 급속히 나빠졌지만, 그렇다고 또 자기들끼리의 관계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으니 각자 혼자서 살 길을 찾아보자는 그야말로 글로벌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지금 유럽에서 빠르게 퍼져버리면서 이제 노르웨이도 그게 나토든 나초든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가장 강력한 무기와 가장 가성비 좋은 무기, 가장 믿을 수 있고 사후 서비스가 확실한 무기만을 찾게 되어 결국 그 모든 조건에서 언제나 최고의 선택인 바로 우리나라로 급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의 하이마스는 굉장히 더운 아프리카나 중동에서나 또는 노르웨이처럼 엄청나게 추운 북유럽에서는 제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데, 북유럽에서도 가장 춥지만 우리 철원의 겨울보다는 살짝 더운 곳인 노르웨이의 경우 이미 우리 K9을 진작에 수입해 그걸 너무 만족하며 사용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이번에 우리 천무가 하이마스를 압살하며 최종 선택된 커다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청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천무는 노르웨이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유일한 후보라는 발언을 통해 사실 이런저런 관계나 인맥 또는 뒷거래 등 그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무기의 성능과 신뢰도만 두고 본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만큼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가는 없다는 저명한 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노르웨이 천무 수출권으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유럽 중심부를 걸쳐 커지고 있는 바로 한국 무기의 확장이 코리안 벨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그 나토의 벽에 막혀 우리나라 무기들이 뚫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는데, 폴란드의 초대형 수출이 성사되면서 커다란 점이 생겼고 이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등 이제는 점점 더 그 점이 많아지면서 어떤 벨트가 형성이 되더니 그게 점차 더 굵어지면서 많은 점들로 연결되며 이른바 코리안 벨트라는 게 지금 유럽의 중심에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 점이 많아지면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또 그러한 선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 연결되다 보면 그게 또 커다란 면이 되듯이 이제 고작 시작일 뿐인 우리나라 무기들의 유럽 정복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힘을 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무기이자 또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을 무장하기 위해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바로 우리나라 무기가 되는 날이 조만간 현실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빨리 회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이번 노르웨이의 천무 수입 결정을 크게 칭찬하며 오늘 저녁에는 마트에 가서 맛있고 몸에 좋은 노르웨이산 고등어 한 마리를 사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한국이 독일을 제쳤습니다. 물론 이게 축구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보여주는 코스피는 지난해 동안 무려 76%, 그리고 올해 한 달 동안에도 23%나 오르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최고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시장으로,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한국 증시의 시총은 이제 3조 2,500억 달러로 3조 2,200억 달러인 독일 증시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와, 정말 거북이처럼 굉장히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보게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약 몇 년 동안 전 세계 증시는 무서운 불기둥을 세우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 유독 우리만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증시가 떨어지며 그 축제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도래와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에 힘입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위력으로 지금 전례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무슨 산업이나 또는 일본의 군사력 아니면 일본의 그게 뭐든 이겼다는 소식이 나온들 거의 아무런 감흥도 관심도 없을 정도로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냥 나라의 운 자체가 이제 일본은 관심 밖이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리고 지금 그 나라 돌아가는 상태 보면 아마 앞으로도 그 격차는 엄청난 크기로 벌어질 것 같아 최근 혼자 조용히 아주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 독일의 경우 그런 일본과는 다르게 아주 기본기부터 너무도 탄탄한 국가로 산업부터 방산 그리고 정치까지 모든 분야에서 마치 나라 전체를 포르쉐로 만든 것처럼 약점이 없는 완벽한 강대국인데, 그런 대단한 독일을 이겼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우리의 증시가 앞지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독일을 여러 분야에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하면 떠오르는 게 물론 자동차 산업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오래된 게 바로 무기인데, 독일 무기들은 오히려 세계 최강 미국 무기보다도 그 품질이 더 좋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독일의 무기들을 최근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 사례만 좀 찾아봐도 캥거루 호주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 한화의 레드백은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이겨버리고 최종 수주를 따냈는데, 참고로 링스는 그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장갑차였고, 한편 우리 레드백은 사실 그 호주 수주 사건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말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한화나 현대 로템 창고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떤 무서운 신무기들이 쟁겨져 있고 아니면 개발 중에 있을지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안방인 유럽 루마니아에서 치러진 자주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전 세계를 지키는 최고의 불바타 K9이 독일의 자랑인 판처 하우비체 2000을 누르고 수주를 따냈고, 이제는 또 너무 지겹다고 얘기할 폴란드의 경우 자주포는 물론이고 그 이름도 쩌는 우리의 K2 흑표가 그것도 글로벌 방산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역대급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외 간고등어 노르웨이 차기 전차 수주전에서도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독일이 치사하게 노르웨이에게 만약 너네가 우리 전차 구입해주면 대신 우리가 너네 가스를 많이 사주겠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바람에 결국 모든 테스트에서 우리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고등어는 결국 독일상 전차를 구입하고 아마 10년 후쯤에나 그걸 배송받게 된 상황인데, 더해 그 외 이제 시야를 유럽을 넘어 중동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돌려보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과거 전성기를 구가했던 독일 방산은 한국 무기들에게 엄청난 속도로 최근 밀리며 시장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우리 현대자동차는 서로 겸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실력과 시장 장악력에 있어 차이가 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20년 정도를 그 아싸 현대가 이를 악물고 실력을 키우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을 미친듯이 빼앗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한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지난 2025년 기준 폭스바겐은 약 898만 대를 판매했고 현대차 그룹은 약 727만 대를 판매해서 폭스바겐은 전 세계 2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로 판매량은 폭스바겐이 조금 앞서고 있어 아직 폭스바겐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일 뿐, 실제로 폭스바겐은 지난 1년간 고작 3%가 조금 넘게 성장을 한 반면 현대차는 거의 10%에 가까운 미친 성장률, 이건 업계에서도 목격된 적 없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며, 그것도 폭스바겐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불리는 바로 전기차 분야에서 아예 폭스바겐을 압살하며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빠르면 바로 내년부터 또는 늦어도 2년 안에는 이제 전 세계 2위 자동차 브랜드는 더 이상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될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독일의 자존심인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은 독일을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폭스바겐은 그저 옛날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예전부터 잘 되던 사업을 지금 간신히 운영 중인 상황으로 인공지능이나 특히 근미래 현재의 자동차 산업의 최대 50배 규모로 성장하게 될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 반면 현대차는 지금 바로 그 로봇 시장에서 이미 전 세계 3대 회사이며 테슬라나 피규어 원과는 달리 산업 전용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며 아마 대략 5년 후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전 세계 1위 산업용 및 범용 로봇 회사가 될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미래는 독일보다는 한국 편입니다. 게다가 또 독일의 자존심과 같은 핵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화나 SK 같은 기업들이 최근 해외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들을 사들이는 곳이 거의 대부분 다 한국 회사들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독일의 대형 타이어 회사인 라이펜 밀러를 인수했고, 두산 중공업이 독일의 발전소 원천 기술을 가진 렌체스사를 인수했으며, 한화 솔루션이 독일 태양광 1위 기업인 큐셀을 인수하며 현재 그 한화 큐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되었고, 삼성 SDI는 독일의 마그나 슈타이어 배터리 팩 사업부를 그 사업부 전체를 그냥 통째로 사버렸으며, 그 외 삼성전자는 그 이름도 찬란한 독일 명가 GF의 ADAS 자율주행 센서 및 카메라 사업부를 최근 인수한 데 더해 네이버 랩스의 경우 독일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인수하며 그쪽의 핵심 독일 출신 AI 최고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등, 사실 그냥 자잘한 것들까지 여기서 다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내일까지 이거 계속 듣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이 정체되었거나 경영 자금난에 빠져버린 수많은 독일의 핵심 기업들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10년 후에는 현대차가 폭스바겐을 인수한다는 뉴스를, 그리고 하나와 현대가 라인메탈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일단 원래 독일 기업들은 대부분 정말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회사들을 인수할 일도 없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독일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특히 자국 산업이나 자국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외국 회사, 그것도 저기 동양 끝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 특히 노조들의 반대 때문에 인수나 합병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산업에 있어 독일과 한국 기업들 사이 그 실력이나 시장 장악력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렸고, 또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은 예전에 그 독일, 미국 빵셔틀하던 그때 수준이 아닌 학교 짱은 물론이고 이제는 공부, 싸움, 운동, 음주가무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구 짱이 되어버린 너무도 강력하고 무서운 국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팔리기보다는 서로 더 한국 회사에게 인수되기를 원한다는 분위기도 있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도 한국의 독일 핵심 산업 인수는 꾸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일의 무기와 산업을 앞지르는 등 대략 20년 전만 해도 정말 꿈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설레이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닌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 노력의 고삐를 놓지 않아 요즘 매일 꿈꾸고 있는 바로 그 5년 후인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1위, 반도체와 로봇 시장에서도 1위, 방산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출산율과 국민 행복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매 순간이 수많은 선택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저평가된 힘이 바로 직감입니다. 직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촉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육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뭔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내 내면에서 어떤 강력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모든 조건이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거나, 또는 진짜 최고의 기회처럼 보이는 어떤 투자 제안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찝
찝찝한 기분이 들게 해서 결정을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 또는 그런 부정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소개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스펙 같은 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택은 아니었는데도 뭔가 내면에서부터 이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는 느낌, 이 사람이야말로 평생을 함께 가도 좋을 사람이라는 그런 따뜻한 확신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직감이라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양한 상황에서 그걸 여러 번 경험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내가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와 같은 기억이 몇 번은 있을 정도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느낌도, 또 결코 틀린 느낌도 아니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 이 직감은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많은 선택들, 예를 들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결정 등 우리 인생 속 수많은 선택의 그 과정에 있어 거의 항상 존재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능력을 좀 더 제대로 알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 그건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서 내게 더 유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와 실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이게 딱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어 그냥 미신이나 아무 쓸데없는 좀 유별난 기분 정도로만 치부되어 온 게 사실인데, 하버드의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로라 후앙은 이 직감에 관한 부분을 끈질기게 파고들고 연구해서 직감이라는 힘을 우리가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과정과 발견을 정리해서 직감의 힘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녀는 이 책을 쓰기까지 주로 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과 성공한 경영인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직감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그 힘을 활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수준에 맞춰 일단 그 직감의 힘이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ut feeling이라고 부르는데, 겉이 사람의 몸을 뜻하고 필링은 기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말로는 육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또 데이터뿐만이 아닌 그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의 정보를 우리의 몸이 감지해서 그 위험에 대해 또는 기회에 대해 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 로라 후앙의 설명에 의하면 그 직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유레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정하고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거기에 보이는 어떤 한 단어가 마치 혼자 형광색으로 써져 있는 것처럼 확 눈에 들어오며 바로 이거야 와 같은 확신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참고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신저 앱인 트위터의 이름이 결정된 경우와 같습니다. 창업자인 잭 도시는 자신이 원하는 사업의 이름을 찾지 못해 꽤 오래 고생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트위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며 바로 그 이름이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확신을 온몸으로 느끼며 회사명을 결정하게 된 사례입니다. 직감의 유레카 상황의 특징은 바로 그 놀라운 수준의 확신에 있습니다. 딱히 어떤 데이터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 이론적으로 그런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거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스파이디 센스라는 방식인데, 그 명칭과 같이 마치 스파이더맨의 예민함 감각처럼 위험이 닥쳐올 때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기분이 쎄하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은밀한 경고음을 울리는 기분으로, 이건 보통 연애나 결혼 또는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졸트의 방식인데, 졸트는 깜짝 놀라며 정신이 번쩍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딱히 어떤 논리나 데이터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분명 엄청나게 강렬한 느낌이 내 몸에서 느껴지며 즉각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신호로, 확신은 아니지만 대신 어떤 방향성에 대해 느끼게 되며 우리를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의외로 아주 많은 수의 유명인들, 특히 그 중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나
사업가들, 심지어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직감의 힘을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나는 이성보다도 더 내 동물적 감각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으로 직감의 힘을 대신 말한 바 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또한 내 인생과 사업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들은 거의 모두 다 분석이 아닌 직감으로 내렸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금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단 자신의 감을 거의 종교 수준으로 믿으며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며, 끝으로 아인슈타인 역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직감이며, 직감은 신성한 신의 선물인 반면 이성은 마음의 하인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하인을 추종하고 신의 선물을 잊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이들 모두 직감의 힘을 알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 직감의 힘을 더 잘 활용해서 우리의 삶과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저자 로라 후앙은 일단 주변의 노이즈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감이라는 것은 큰 훈련이 없어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초능력인데, 대신 그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각종 뉴스들, 그리고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가 마음을 이미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다, 동시에 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 등 수많은 종류의 감정과 자극 또한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안 그래도 시끄러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첫 번째 조언은 바로 주변의 소음을 줄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들려주는 그 지혜의 속삭임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물론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SNS를 줄이고 가능하다면 요가나 명상 같은 것을 해보며, 또는 저녁에 혼자 동네 주변으로 천천히 산책을 다니며, 그렇게 하루 중 가끔씩이라도 내 주변과 내 마음이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그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나의 가장 정직하고 현명한 조언자인 나의 직감이 내게 해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라 후앙은 우리에게 이 직감에 있어 한 가지 잘못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는데, 일부에서는 인생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 같은 것으로 직감의 목소리 또는 신의 목소리를 들어 최고로 현명한 어떤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로라 후앙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직감이 작동하는 방식은 개인과 개인마다 너무도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사람마다 인생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고, 또 바로 그 경험들이 그 직감의 중요한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며 영화 머니볼에서 주인공 빌리 빈은 오직 데이터만을 가지고 야구팀을 꾸려 성공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가 과거 야구선수 생활을 하며 최고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실패를 해야 했던 그 야구 선수로서의 경험이야말로 그의 직감의 힘을 완벽하게 해준 재료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풀어 설명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유명한 격언,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말처럼, 나의 직감이 내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해당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대신 그렇게 노력을 한 후에는 그저 그 데이터들로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그게 명상이든 산책이든 아니면 아무도 없는 새벽 목욕탕 사우나실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그 주제 또는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지금 내 몸이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최대한 집중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자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직감의 활용법이라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오늘 이 직감의 힘 이야기는 사실 좀 설명하기도 애매한 것에 더해 손에 잡힐 듯 딱 부러지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서 이걸 소개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자인 로라 후앙 역시 책을 통해 그런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매우 난해한 주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감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며, 또 전 세계 각 분야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활용하고 있든 아니면 모르면서도 활용하고 있든 간에 그들의 성공
인생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어 이 직감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너무도 지혜롭고 신비한 힘, 또 우리가 머리나 감각으로는 절대 미리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커다란 기회 역시 우리보다 먼저 감지해 그 모든 경고와 조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마법과도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알고 앞으로는 외부의 소음을 좀 줄이고 대신 우리의 귀를 좀 더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그 직감의 속삭임을 우리가 더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조금씩 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은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다. 바야흐로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이며 빛의 계절, 희망의 봄이자 어둠의 계절, 절망의 겨울이 도래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다들 천국으로 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당시 유럽은 여기저기에서 거대한 혁명과 기술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때도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미래에 대한 큰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존 세상 역시 너무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 이 문장은 당시에 그런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표현한 근사한 문장이었는데 무려 그때부터 200년이나 지난 2026년 1월 지금 찰스 디킨스의 저 오래된 문장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너무도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그래서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를 거쳐오며 그때도 세상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했다며 지난 30년 그 격동의 세월을 몸으로 체험하며 직접 목격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크게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우리 주변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지난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려운 그 인공지능 기술과 지난 90년대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제로 등장하며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는 다시금 포성이 울리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러자 국가들은 그동안 비워놓았던 무기고를 급하게 채우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난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소멸로 약 7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미국 중심의 평화 그리고 견고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 또한 지금 빠르게 막을 내리며 이제는 모두가 잠재적 적이자 동시에 친구가 되는 그렇게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지며 이제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시작된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엄청난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지구 역사 속 길이 남을 진정한 뭐든 내 맘대로 마이웨이의 위인이자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창조자이자 동시에 무자비한 파괴자인 트럼프 그리고 끝내 그놈의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서 지금 너무 열이 받아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폭주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깽판을 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세상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바로 그 트럼프의 멈추지 않는 폭주 덕분에 이제 미국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로 가고 있고 70년 역사를 가진 유엔 또한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마치 힘없는 동네 관리실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 힘을 합해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유럽의 나토 역시 이제는 그 조직의 중심부가 완전히 무너져 현재 그린란드를 가운데 두고 서로 군대를 파견하며 미국과 대치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그 엄청난 종합 깽판 퍼레이드 덕분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부터 그 수혜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최소 4, 5년 동안 우리나라는 과거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발적 성장과 국력 증강을 이루어낸 그런 엄청난 기회와 성장의 시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말하자면 팍스 코리아나의 새벽 동이 트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 코스피는 최근 꿈의 숫자인 5천을 찍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000선부터 오늘날 이 5천까지 올라오는 그 속도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시장 중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려 75%라는 미친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왔고 또 그 모멘텀이 아직도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맥커리와 JP 모건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최근 분석 칼럼을 내면서 이건 그저 시작일 뿐 한국은 조만간 코스피 6천 시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등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폭발적 도약은 지금 고작 그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본과 기술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과 기술에 있어 그냥 압도적 전 세계 1위 국가로 제 아무리 중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들이 그 싼 값과 대가리수를 무기로 물량으로 이 시장을 뒤덮으려고 하더라도 그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중국을 압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즉 핵심 메모리 제품들의 경우 이미 현재 향후 4년치 물량이 모두 다 팔린 상태에다 똑똑한 삼성은 최근 그 가격까지 2배로 올려버렸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격이 2배, 4배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더 많이 사놓으려고 지금 삼성과 SK 앞에 전날 새벽부터 와서 텐트까지 치고서는 모두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며 또 배터리 역시 이제는 전기차가 아닌 로봇이 메인이 되어가며 가성비보다는 배터리의 실제 성능이 훨씬 중요해져 효율도 떨어지고 툭하면 불까지 나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따위는 우리나라 배터리와는 이제 아예 게임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회사와 제품들이 거의 독점 수준으로 장악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또 말하려면 서로 입도 아프고 살짝 어색해지려고 하는 최근 들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우리나라 무기들의 경우 정말 이번 설에 미국 백악관에 홍삼이라도 한 박스 좀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지금 트럼프 덕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 각자 도생의 시대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트럼프의 묵인 아닌 묵인 아래 러시아는 유럽과 계속 대치하고 있고 이란 등 중동의 국가들도 내부로부터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데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묵인하에 이스라엘은 또 그런 혼란 속에서 주변 중동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압박해서 지역의 패권을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물론 또 그쪽에 있는 거물 중동 주유소 사장님들도 가만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UAE, 카타르, 이집트, 모로코 할 것 없이 막 20년치 무기들을 한꺼번에 쇼핑하며 정말 미친듯이 모두가 재무장을 시작한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중동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과 북미 캐나다 외 동남아시아 국가들 포함 지금 전 세계가 있는 돈 없는 돈 애들 학원비까지 다 끌어다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커다란 무기 쇼핑을 하고 있는 일종의 총체적 패닉 바잉 상황에서 이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해공 모든 종류의 무기들을 혼자 한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다 생산하고 있고 게다가 그 무기들의 품질도 대부분 그냥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거나 적어도 최상급인데 더해 이게 정말 경쟁자들을 말라 죽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가격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것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도 그 모든 무기들을 지금 바로 생산해서 내일 당장 배송을 해주어 그 각각의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에 더해 마치 지금 반도체 배터리 상황처럼 앞으로 최소 10년 동안은 우리가 유일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모든 수요를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이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다 빨아들이게 될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새벽 4시에 작은 편의점도 아닌 거대한 규모의 무기종합 백화점이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유일하게 혼자 가게를 열어놓고 50% 세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엄청나게 보이는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의 기적은 그저 시작일 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앞으로 최소 5년간은 거의 수직 상승 수준으로 폭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막대한 수익은 다시 또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개량에 재투입되어 아마 대략 5년 후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파괴력과 정밀함을 가진 괴물 무기들이 가득한 진정한 최첨단 군사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 5위 국방력에 대해서 일부 해외 언론들에서는 벌써부터 조만간 한국이 세계 4위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고 지금부터 그 5년 사이 우리 앞에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전 세계 국방력 세계 4위가 아니라 3위 또는 2위까지도 정말 단번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그리고 세계 속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의 변화는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경제와 방산 그리고 외교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초핵심 국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혼자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커다란 변화는 아마 시기적으로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5위권에다 군사력도 최소 3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전 세계 탑3를 찍게 되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조만간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예정인데 그런 꿈 같은 미래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또 어제의 적과도 내일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모든 국가들이 서로 다 촘촘하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작은 바늘부터 자동차, 나아가 반도체부터 무기까지 모두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최강 종합 제조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요즘 못 만드는 건 애기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들도 다시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세상이든 사회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자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신뢰라는 건 단기간 내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아니면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오랜 기간 그 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으로만 아주 천천히 축적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자원인데 여기서 신뢰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상대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둘째는 그 상대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시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모두가 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이 약속을 지키고 나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긴 하지만 앞서 본 그 두 가지 종류 신뢰 모두에서 아예 자국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들 분유조차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전 세계 불신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지구에서 예전부터 탑을 찍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할 필요가 없어. 즉 나라의 규모나 힘은 그 신뢰의 척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도 국력과 신뢰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까지 모두가 최상급 수준으로 한결같은 나라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뭐든 미친 듯이 잘 만들고 그게 뭐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부터 가는 그런 나라인데다 무엇보다 전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나라. 평생 그 어떤 나라를 괴롭히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아서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역사 자체가 없고, 오히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너무도 힘들고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숫자로 차돌처럼 똘똘 뭉쳐 정말 쉬지 않고 항상 뚝딱뚝딱 노력해가며 매번 고비를 가까스로 넘겨오며 착실하게 성장하더니 오늘날에는 드디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경제나 군사력뿐 아니라 아예 문화력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종의 지구촌 카리나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이자 지금의 그 위상과 힘을 보면 너무도 부러우면서도 한편 그들이 걸어온 그 험난한 길을 돌아보면 너무도 애잔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짠한 바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우리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등 우리보다 아직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저 대한민국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즉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 저 나라 대한민국 한 곳하고만 잘 지내면 그때는 모든 생필품은 물론이고 반도체에서 무기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다, 그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그 국가와 그 나라의 문화 자체도 너무도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질수록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신뢰의 국가가 바로 우리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사회적 자원을 넘치도록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어느 정도 재편되어 새로운 세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며 이 지구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희망이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수학적 정확도를 가진 매우 안정적인 예측으로, 게다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들처럼 누구를 짓밟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며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신뢰를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받게 되며 힘과 능력 그리고 신뢰까지 모든 걸 갖춘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고작 시작일 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궁극의 슈퍼 최강 부스트, 바로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나라,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빅픽처가 마침내 5천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현실, 즉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앞으로 이어질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그 혼돈 속 커다란 기회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5년 후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고 강력하고 풍요로워진 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